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활기찼지만 그녀에게는 끝없는 싸움터와 같았다. 강혜주, 이름 석자는 아직 업계에서 낯설었지만 그녀가 설계한 건물들은 이미 조용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마지막 도면을 제출하고 길었던 프로젝트의 종지부를 찍었다. 몸은 청은망은이었고 정신은 솜처럼 흐릿했다. 오직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오후 11시 강남 테헤란로의 불빛 아래에서 혜주는 손을 흔들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곧 자전기였다. 이 시간에도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그녀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몇 대의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고 쌩하니 지나쳐갔다. 이 도시의 규칙이었다. 목적지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혹은 그저 기사 마음대로.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그녀의 눈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다. 차체는 칠흑같이 윤이 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이런 차가 택시일 리 없지. 혜주는 잠시 생각했지만 희미한 빈차 표시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다. 지친 몸과 간절한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혜주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몸을 던졌다. 기사님, 잠실동으로 가주세요. 이 시간엔 택시가 정말... 말을 잇던 혜주의 시선이 운전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기사가 아닌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얼굴을 가진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의 눈은 깊고 차가웠으며 주변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듯한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남자는 혜주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명백한 불쾌감이었다. 혜주는 자신의 황당한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빈차 표시를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주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혜주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차를 택시로 착각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군.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혜주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고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그녀의 옆자리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밤을 세워가며 완성한 미래도시 마스터 플랜의 최종 도면들이었다. 퇴근길에 잠시 들렀던 편의점에서 실수로 놓고 온 것이 분명했다. 혜주는 안도와 동시에 민망함이 밀려왔다. 그거 제 서류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흘린 것 같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들어 혜주에게 건넸다. 봉투의 윗부분이 살짝 뜯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몇 장의 건축 설계 도면이 흘러나왔다. 남자의 눈이 그 도면 위에 잠시 머물렀다. 이걸 당신이 설계했나? 남자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미세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혜주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주니어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남자는 흘러나온 도면 중 한 장을 집어들고는 말없이 응시했다. 그것은 서울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혁신적인 녹색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청사진이었다.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선들이 얽혀 있었고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도시의 흐름과 생명력을 담아내려는 깊은 철학이 엿보였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였나 보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팀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혜주의 겸손한 태도는 남자를 더욱 흥미롭게 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찾아 읽었다. 강혜주. 그리고 그녀의 나이를 가늠했다. 아무리 봐도 26 정도.
이 어린 여성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혜주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혜주의 얼굴은 오래전 그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한 여인의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겹쳐졌다. 그녀의 곧은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은 의지가 담긴 입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아픔과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혜주에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의 성함이 혹시 윤서연이 맞나? 혜주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의 어머니를 알고 있는 이 낯선 남자의 존재가 너무나도 기이했다. 그녀는 경계심을 품고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차가웠던 표정에는 슬픔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혜주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지난 26년간 찾아 헤매던 유일한 혈육. 내 차를 택시로 착각한 게 우연은 아니었나 보군.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혜주는 영문을 몰라 남자의 복잡한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은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혜주가 자신을 모르고 자신 역시 그녀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잠실동 가주지. 남자는 혜주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더 이상 거부할 이유도 내릴 이유도 없었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조수석 문을 닫았다. 롤스로이스는 조용히 밤거리를 가르며 나아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다. 26년의 시간, 그리고 거대한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의 침묵이었다. 차 안에서 혜주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음을 직감했다. 평범한 건축 디자이너로 살아온 그녀의 삶에 이 알 수 없는 남자의 등장은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현우 총재, 화랑그룹의 총수. 그녀의 눈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잠실동에 도착했을 때 혜주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건네고 차에서 내리려 했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를 붙잡았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화랑그룹 본사로 와. 내 명함이야.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다. 나, 이현우는 당신에게 해줄 말이 아주 많네. 혜주는 차에서 내려 명함을 받아들고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현우 총재. 그녀가 그 이름 석자를 검색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제국의 총수이자 철저히 베일에 쌓인 권력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젊은 조카 이선호의 얼굴이 보였다. 명함을 든 혜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예감했다. 그날 밤 이현우 총재의 서재에는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롤스로이스의 가죽 시트에 기대 앉아 그는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리는 혜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강단 있는 눈빛과 솔직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한 그녀의 어머니 윤서연의 모습. 30해 전 그는 가난한 건축학도였고 윤서연은 촉망받는 무용학도였다. 둘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했지만 이현우의 부모는 가난한 서연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비극적인 이별을 맞았고 이현우는 부모가 정해준 정략 결혼을 택했다. 그 후 서연은 홀로 아이를 낳고 자취를 감췄다. 이현우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와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짐처럼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현우 총재의 비서실장 최민준이 방금 제출한 강혜주의 신상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단 1시간 만에 혜주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왔다. 파일 속에는 혜주의 출생 기록, 학력, 그리고 현재의 직업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이현우의 직감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혜주, 그의 딸, 이름은 서연이 지어준 것이리라.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뼈저리게 아프게 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강혜주를 그룹 본사로 오게 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해. 최 실장은 총재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슬픔을 읽고 고개를 숙였다. 총재님,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이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실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혜주를 데려올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혜주는 화랑그룹 본사 앞에 섰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만남은 꿈이 아니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녀는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잠시 멈칫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총수, 이현우. 그가 왜 자신을 부른 것일까? 설마 어젯밤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억누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최 실장은 그녀를 총재실로 안내했다. 총재실은 마치 거대한 미술관 같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거대한 풍경 앞에 서 있는 이현우의 뒷모습은 더욱 위압적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혜주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또 달랐다. 냉철함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앉으세요, 강혜주 씨. 그의 지시에 혜주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현우는 망설임 없이 본론을 꺼냈다. 어젯밤 당신의 어머니 성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당신이 내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혜주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다. 딸,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윤서연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이현우는 담담하게 그들의 비극적인 과거를 들려주었다. 혜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린 시절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그녀의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혜주는 당연히 그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재벌의 총수라니.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혜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평범한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현우는 책상 위에 파일을 집어 혜주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출생 기록과 그녀의 어머니 윤서연이 이현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그리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유전자 일치율 99.5%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서류를 쥔 채 몸을 떨었다. 평생을 홀로 버텨왔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미안하다, 혜주야. 이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주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아버지의 감정을 느꼈다. 26년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응축된 목소리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혜주는 눈물을 닦고 물었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단순히 혈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닐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 건축 디자이너로서의 당신의 실력은 내가 확인했네. 나는 당신이 내 옆에서 그 재능을 펼치길 바라네. 화랑그룹의 후계자로서, 아니, 내 딸로서 이 거대한 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현우의 제안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혜주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옆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일인지 직감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그녀의 능력뿐이었다. 화랑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던져지는 것과 같았다.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혜주의 단호한 대답에 이현우는 잠시 당황했다. 왜지?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모든 것을 만회하고 싶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저는 돈이나 권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설계한 건물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제 노력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혜주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홀로 서기 위해 발버둥 쳐왔고 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현우는 그녀의 단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딸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이었다. 알겠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에게 이 거대한 제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국에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네. 이현우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그는 혜주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당신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계속하도록 해. 그리고 동시에 화랑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팀에 합류해. 당분간은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이면을 보도록 해.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돌아가도 좋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내가 당신에게 제안한 이 기회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동시에 아름다운지를 직접 보게 해달라는 것일세. 혜주는 갈등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려온 아버지를 만났고 이제 그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혜주의 대답에 이현우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 미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미소였다. 그날부터 혜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짐을 싸서 이현우 총재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건축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랑그룹 총재의 숨겨진 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화랑그룹의 모든 권력 구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혜주가 이현우 총재의 저택에 들어온 첫날, 거대한 저택은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대신 끊임없이 그녀의 이질감을 상기시키는 듯 했다. 그녀의 옷장에는 수십 벌의 명품 의류가 걸려 있었고 식탁에는 매일 밤 최고급 요리가 차려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평범했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설계한 건물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그리워했다. 이현우는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녀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중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는 이선호였다. 그는 이현우의 조카이자 화랑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다. 겉으로는 혜주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과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어서 와, 혜주야. 이현우 총재님의 딸이라니. 정말 놀랍네. 나는 선호라고 해. 그룹 일은 내가 총재님을 도와서 맡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이선호는 혜주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혜주는 그의 손에 담긴 미세한 힘과 차가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가 자신에게 친절한 척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이선호는 그룹 내 임원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혜주를 소개했다. 우리 총재님의 새로운 가족 강혜주 씨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니 다들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임원들은 혜주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혜주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외부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룹 내의 오랜 권력 구도를 흔드는 위험 요소였다. 이선호는 이 모든 것을 즐기는 듯 혜주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선호는 단순히 혜주를 경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혜주를 그룹에서 몰아내기 위한 첫 번째 계략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혜주에게 화랑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인 에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혜주야, 총재님께서 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바라셔. 물론 너는 아직 이쪽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니 보조적인 역할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이선호는 혜주를 낮잡아보며 말했다. 혜주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선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에코 스마트 시티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계획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업이었다. 혜주는 자신의 전공 분야였기에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이선호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선호 씨.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혜주의 당당한 태도에 이선호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혜주가 자신의 제안에 움츠러들거나 겁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이선호는 혜주의 자신감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능숙하게 감정을 숨겼다. 그래, 기대할게. 총재님께서도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니 좋은 결과를 보여주길 바라네.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혜주는 이선호가 제시한 프로젝트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자료 속에는 수많은 오류와 누락된 정보들이 숨겨져 있었다. 설계 도면은 미완성 상태였고 예산안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혜주는 이 모든 것이 이선호의 의도적인 방해임을 확신했다. 그는 혜주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도록 처음부터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혜주는 이선호의 계략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모두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도면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킬 방법을 연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이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선호와 마주쳤다. 이선호는 그녀의 책상 위를 힐끗 보더니 그녀가 새롭게 작업하고 있는 도면을 발견했다. 혜주야, 내가 준 자료는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총재님께서도 그 자료들을 검토하셨을 텐데.
이선호는 혜주를 떠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선호 씨가 주신 자료들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선호의 얼굴에는 미세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혜주가 자신의 의도를 알아챘다는 사실에 그는 긴장했다.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건 좋지 않아. 이 프로젝트는 성공보다는 협력이 중요한 사업이거든. 이선호는 혜주에게 경고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혜주는 그의 경고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선호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룹 내부의 부패한 인맥과 이선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그가 보냈던 자료들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려 했다. 혜주는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에 저장된 이선호의 프로젝트 자료들을 해킹하여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예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이선호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혜주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USB에 저장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혜주는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 이현우 총재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나?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혜주는 USB를 주머니에 숨기며 미소 지었다. 아빠, 저는 그저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내고 싶을 뿐이에요. 이선호 씨가 주신 자료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는 이미 이선호의 계략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혜주를 시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미안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하지만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지는 마라.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야. 이현우는 혜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믿음이 교차하고 있었다. 혜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현우 총재가 그녀의 뒤에 있었다. 혜주는 이선호의 음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그와 동시에 그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려 했다. 이선호의 오만함이 곧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혜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선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혜주를 단순히 이현우 총재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인해 나타난 일회성 해프닝쯤으로 치부했다. 그는 혜주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화랑그룹의 복잡한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혜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고도 집요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에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을 넘어 이선호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회로 삼았다. 혜주는 이선호가 넘겨준 초기 프로젝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자료들이었지만 혜주의 예리한 눈은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예산안의 항목별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몇몇 하청업체들의 이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들이었다. 이선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혜주는 자신의 조력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현우 총재의 비서실장인 최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최 실장은 이현우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혜주가 총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보좌하고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최 실장님, 이선호 씨가 제게 넘겨준 프로젝트 자료들 중에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하청업체들의 실제 주소지와 연락처를 조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혜주의 요청에 최 실장은 잠시 놀랐다. 그는 혜주가 단순히 이선호의 계략에 휘말린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는 오히려 그를 역이용하고 있었다. 최 실장은 혜주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최 실장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그는 혜주에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선호가 내세운 하청업체들은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회사들의 배후에는 이선호와 결탁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 혜주는 보고서를 보며 분노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선호는 혜주가 자신의 계략에 빠져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혜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한 가지 더 교활한 수를 썼다. 그는 그룹 내 언론을 통해 혜주가 능력이 부족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총재의 딸 강혜주 프로젝트 진행 능력 의문, 화랑그룹 신규 사업 난항.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언론을 뒤덮었다. 그룹 내부에서도 혜주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커져갔다. 이현우 총재는 이선호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혜주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아빠, 괜찮아요. 이선호 씨는 제가 실패하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선호 씨의 음모였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새로운 도면을 그렸다. 그녀는 이선호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동시에 자신의 능력으로 그를 압도할 완벽한 프로젝트 청사진을 완성하려 했다. 혜주의 책상에는 그녀가 직접 손으로 그린 수많은 도면들이 쌓여갔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이 도시의 미래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한편 이선호는 혜주가 자신의 언론 플레이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혜주를 조롱하기 위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혜주야, 내가 언론에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나?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너의 능력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총재님께 누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선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혜주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선호 씨,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이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히려 선호 씨가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혜주의 단호한 태도에 이선호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혜주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혜주는 그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선호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그와 결탁한 고위 관계자들의 목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혜주는 최 실장에게서 넘겨받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선호와 결탁한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모두 이선호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화랑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혜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이현우 총재에게 보고했다. 이현우는 혜주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이렇게까지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혜주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혜주야,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겠다. 더 이상 네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없구나. 이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선호 씨는 아직 제가 가진 패를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더 이상 발버둥칠 수 없을 겁니다. 혜주의 말에 이현우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혜주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선호와의 싸움은 이제 혜주의 손에 달렸다. 혜주는 이선호가 공개적으로 그룹 임원들 앞에서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를 열도록 유도했다. 이선호는 혜주가 언론 보도에 시달려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혜주가 실패를 인정하고 총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 보고회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었다. 혜주는 보고회 날 완벽하게 준비한 프로젝트 최종 도면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확고한 자신감만이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화랑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이선호, 그리고 이현우 총재가 자리한 가운데 혜주는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에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도면이 들려 있었다. 이선호는 혜주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총재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곧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다. 강혜주 씨, 프로젝트 중간 보고를 시작해 주시죠. 언론의 의문 제기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선호는 혜주를 압박하듯 말했다. 혜주는 그의 말에 개의치 않고 프로젝터를 작동시켰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에코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청사진이 펼쳐졌다. 그것은 이선호가 제시했던 낡고 비효율적인 계획과는 차원이 달랐다. 혜주의 발표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섬세하면서도 혁신적인 설계로 도시의 미래를 그려냈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히 건축 기술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인간의 삶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했다. 임원들은 혜주의 발표에 숨을 죽였다. 그들은 그녀의 비범한 재능에 감탄했고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그녀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다. 이현우 총재는 혜주의 발표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딸이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혜주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선호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혜주가 이토록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논의했던 계획과 전혀 다릅니다.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호는 어떻게든 혜주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다. 그러나 혜주는 그의 반박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선호 씨, 제 계획은 비용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오히려 선호 씨가 처음 제게 주신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 이선호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그 자료는 총재님께서도 승인하신 건데. 총재님께서 승인하신 것은 초기 검토 아닐 뿐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자료 속에 숨겨진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들이었습니다. 혜주는 자신의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이선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났다. 가짜 계약서, 위장된 거래 내역, 그리고 이선호와 결탁한 고위 관계자들의 목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선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혜주가 이토록 치밀하게 자신을 파헤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강혜주, 네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이선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발악에 이현우 총재가 나섰다. 선호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네가 혜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가 너의 탐욕에 눈이 멀었구나. 이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선호는 무릎이 꺾였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혜주는 이선호가 무너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였다. 선호 씨,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모함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비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혜주의 말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와 윤리를 위해 행동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선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혜주를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이선호는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비리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모든 세력들은 혜주가 모아놓은 증거들로 인해 줄줄이 몰락했다. 화랑그룹은 이선호의 부패로 인해 잠시 휘청거렸지만 혜주의 활약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혜주는 이제 더 이상 이현우 총재의 숨겨진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룹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이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그룹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혜주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강인한 정신으로 화랑그룹을 혁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선호의 몰락은 화랑그룹에 잠시의 혼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혜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우 총재는 더 이상 혜주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자신의 친딸이자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로 소개했다. 혜주는 이제 명실상부한 화랑그룹의 공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칭호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룹을 혁신하는 것이었고 이현우의 목표는 자신의 딸에게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선호는 혜주에게 무너진 후에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몰락의 원인이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혜주와 이현우의 탓으로 돌렸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저 강혜주 때문이야. 그리고 날 버린 삼촌 때문이지. 이선호는 자신과 결탁했던 부패한 세력들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모두 이선호의 몰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이선호는 그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현우 총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가 혜주를 딸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는 아름다운 가족애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어. 이선호는 이현우가 과거 윤서연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진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현우의 부모, 즉 이선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윤서연을 모함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켜 그들을 갈라놓았다는 사실. 이현우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선호는 이 끔찍한 과거의 진실을 언론에 폭로하여 이현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혜주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실망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다. 혜주는 이선호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민준 실장에게 이선호의 행방을 주시하도록 지시했다. 최 실장은 이선호가 언론사 기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혜주는 그의 계획이 단순한 그룹 내 암투를 넘어 이현우 총재의 명예를 위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빠, 이선호 씨가 언론의 과거의 일을 폭로하려 하고 있습니다. 혜주는 이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현우는 혜주의 말에 잠시 굳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윤서연에게 했던 짓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이 서연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부모가 서연을 반대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분노에 찬 어린애의 발악일 뿐이다. 신경 쓰지 말거라. 이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혜주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그녀는 이선호의 계략이 이현우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직감했다. 혜주는 이선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선호가 접촉한 기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폭로하려는 기사의 내용이 불법적인 비자금 거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혜주는 기자들에게 이선호의 비리를 담은 증거 자료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닌 정의를 위한 탐사 보도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기자들은 혜주가 제시한 증거 자료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이선호의 비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혜주의 설득에 기자들은 이선호의 모략에 동조하는 대신 그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이선호는 자신이 폭로할 기사가 신문에 실리지 않자 당황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기자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혜주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채고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선호는 혜주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올랐다. 강혜주, 이현우, 너희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선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마지막 남은 돈을 끌어모아 이현우를 향한 치명적인 함정을 팠다. 그는 이현우가 자주 다니는 출근길에 대형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혜주는 이선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했다. 최 실장으로부터 이선호가 거액의 돈을 인출하고 정체불명의 용역회사와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혜주는 이선호가 더 이상 이현우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혜주는 이현우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아빠, 오늘 아침 출근길에 가지 마세요. 이선호 씨가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우는 혜주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 그는 이미 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선 상태였다. 혜주는 최 실장에게 이현우의 동선을 추적하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직접 차를 몰아 이현우를 향해 달려갔다. 이현우의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그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운전기사는 트럭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혜주의 차가 이현우의 차 앞으로 몸을 던졌다. 혜주의 차는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굉음과 함께 차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이현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혜주의 차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차에서 뛰쳐나와 혜주의 찌그러진 차 문을 필사적으로 열었다. 혜주야, 혜주야, 괜찮니? 이현우는 혜주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혜주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자국이 흐르고 있었지만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이현우는 혜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이선호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현우를 노렸지만 혜주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동시에 절망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주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팔다리에 미약한 골절상을 입었을 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현우 총재가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안도감과 사랑이 가득했다. 혜주가 눈을 떴을 때 이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혜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렸다. 혜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그를 지켜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혜주의 말에 이현우는 더욱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혜주를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다. 이현우는 혜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만을 좇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혜주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선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현우 총재를 암살하려 한 혐의와 함께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혜주가 기자들에게 넘겼던 증거 자료들은 이선호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선호와 그를 따르던 부패한 세력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퇴원 후 혜주는 화랑그룹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다. 이현우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선언하고 그녀에게 그룹의 중요한 결정권을 넘겼다. 혜주는 자신의 재능과 강인한 정신으로 그룹을 혁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는 화랑그룹의 명예와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혜주는 이현우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을 만들었다. 혜주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오후, 이현우는 혜주와 함께 윤서연의 묘소를 찾았다. 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현우는 서연의 묘 앞에서 혜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드디어 우리 딸을 찾았네. 혜주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아이야.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준 아이지. 이제야 너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다. 내가 너를 잃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이제 용서해 주렴.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혜주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아픔을 모두 씻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묘비에 조용히 꽃을 바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혜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택시를 잡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는 평범한 건축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와 재회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영웅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혜주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